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판 절차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소송 조건과 소송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판의 주요 관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판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주요 관여자로 등장을 할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원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헌법 시간에 다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다.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이 되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요. 한편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는데 이에 따라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법원 조직법이 되겠습니다. 이하에서 법원 조직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법원은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그리고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6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는 물론 대법관을 두고요.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부르고요.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두는데 그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관 외에 형사법정에 등장하는 다른 관여자들로는 법원 사무관이라든지 실무관, 법원 경위, 속기사, 방청객 등이 법정에 등장을 하겠지요. 자, 법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재판권과 관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판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즉 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심리와 재판을 행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 권리를 뜻합니다. 이에 반해서 법원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전제로 해서 각 법원 사이의 재판권 분배 내지 업무 분배의 기준, 즉 어떤 특정 법원이 어떤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권이라는 것이 일반적 추상적 권리인데 반해서 관할이라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요. 재판권이 없는 예로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 지휘에 관한 협정, 이른바 소파라고 부르는 것이죠. 제22조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외국의 국가원수 및 외교사절에 대한 면책 특권 등의 경우가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아래 판결 요지를 읽고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1년 8월 25일 선고 2011도 6507 판결인데요. 판결 요지를 보시면 형법 제5조,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와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 이외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게 되고, 재판권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죠. 여기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234조의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 사문서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는데도 재판권이 없으면 실제 판결을 할 수가 없는데요. 위 행위가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재판권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이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엄격한 증명이라든지 그 입증 책임에 대해서는 11장의 증거법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선물 시장에 투자하여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여 캐나다에서 직접 또는 현지 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한 부분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이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를 심리하여 해당 부분이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재판권 인정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했던 사례입니다. 네, 재판권에 대한 일면을 엿볼 수 있으셨죠? 한편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지요. 이것을 발언, 표결의 면책특권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은 결국 공소권이 없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에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오는 대법원 92년 9월 22일 선고 9일도 3317 판결을 읽고요. 다음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 및 판단 기준,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원고를 사전에 배포한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 부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을 공부하시면서 아마 다루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형사소송법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니까요.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의미에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법원의 관할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했는데요. 법원의 관할은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관할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에서 정하는, 재판으로 정하는 재정 관할이 되겠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관할에는 사물 관할과 토지 관할, 심급 관할이 있고 곧 이어서 관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이 중에서 사물 관할과 토지 관할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이 인정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재정 관할로는 관할의 지정 그리고 관할의 이전,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법정관할이라고 하고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지는 관할을 재정관할이라고 합니다. 법정관할에는 고유관할이 있고 토지관할, 심급관할, 사물관할과 같은 고유관할이 있고 그 중에서 토지관할과 사물관할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관할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고유관할은 사물관할, 토지관할, 심급관할이 있고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에 대한 관련 사건의 관할이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자, 아래에서부터 차례대로 관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관할로서 고유관할인 사물관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물관할이라는 것은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따른 제1심 법원의 관할 분배를 뜻합니다. 사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어떤 성질인지에 따라서 제1심 법원의 관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죠. 이에 관해서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물관할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요.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고 있지요. 그 밖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라든지 합의부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또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 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래 2013년 4월 25일 선고 2013도 1658 판결을 읽고서요.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서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경우에 관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제1심 합의부는 이 사건에 관한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에서 형법상의 사기죄로 변경을 하고 적용 법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차고 배당을 이유로 이 사건을 제1심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게 하였습니다. 검사는 제1심 제1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 및 공소장 변경 허가선 신청서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하였고 제1심 단독판사는 심리를 마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법원조직법 32조 1항 제3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8조 2항에서 단독판사에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 법원에 이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거꾸로 반대의 경우 즉 합의부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 제기 당시부터 합의부 관할 사건이었고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이니까요. 설령 합의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합의부의 관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합의부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에 관하여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한다. 합의부에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제1심 및 원심이 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제1심 및 원심이란 제1심 단독 판사, 원심은 항소심은 단독 판사에 대한 항소심이 되었겠죠. 그와 같은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 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관할 제도의 입법 취지, 관할 획일의 원칙, 관할을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과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단독 판사의 관할, 합의부의 관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심판하던 도중에 공소장 변경이 되어서 단독 판사 관할로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심리 전에 이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재배당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즉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게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에서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사건이 사물 관할을 같이 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을 하게 되겠죠. 단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관할이 경합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 단독 판사와 단독 판사 같으면 그 단독 판사와 단독 판사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합의부와 합의부 같으면 그 합의부와 합의부의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편 동일 사건이 사물 관할을 달리하여 합의부가 심판하거나 위에서 본 것처럼요, 사물 관할이 경합하여 재판할 수 없게 된 단독 판사 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공소 기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 12조와 13조의 경우 재판할 수 없게 된 재판부는, 단독 판사는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328조 제1항 3호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되겠습니다. 관할권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상 사건이 아니게 공소장 변경이 돼도 그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는 얘기죠.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재판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물관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토지관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할이란 동등한 법원 사이에서 사건의 토지관계에 의해 관할을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민사소송법에서도 공부하셨겠습니다만은 재판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지란 공소 제기 당시에 피고인이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장소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치하는 곳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 체포나 구속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현재하는 장소도 현재지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대법원 2011도 12927호 판결을 보시면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조 1항에서 현재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적법한 강제, 체포나 구속에 의해서 있는 곳도 현재지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판례를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1도
2011도 12,927호 판결은요, 해상강도살인 미수, 강도살인 미수, 해상강도상해 등등 해서 그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서 현행 범인을 체포해서 부산까지 오게 된, 외국에서 부산까지 오게 된 그런 사건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현행 범인 체포와 체포된 지역에서 현재 데리고 있는 지역, 그것도 적법하게 구속 체포된 지역도 마찬가지로 현재지로 토지 관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행 범인 체포에 대해서 복습까지 할 수 있는 판례고요. 한편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제4조 1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가 토지 관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도 준용이 되겠죠.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있었다면 역시 범죄 기준지가 토지 관할의 기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관할은 법원 간의 업무를 배분한다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한편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피고인의 이익보호 기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가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 2015년 10월 15일 선고 2015도 1803호 판결을 읽고요.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가 소송법상 토지 관할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형사사건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의 제1심 토지 관할이 인정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광주지방법원이 있을 거고요. 이 광주지방법원 아래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순천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원의 지방법원 지원에 토지 관할이 인정된다고 해서 본원인 광주지방법원에 당연히 사물 관할이 인정되는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그렇죠?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관할 획일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4조 제1호 별표 3은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의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죄지인 전라남도 진도구는 이 사건이 세월호 침몰 사건인데요. 그 범죄가 발생한 곳이 전라남도 진도군이라는 거죠. 전라남도 진도구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도 범죄지로 인한 제1심 토지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제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공소를 제기한 사건인데요.
원심이 이 사건 범죄지로 인한 제1심 토지관할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만 있을 뿐이고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이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아래 98년 11월 27일 선고 98도 2734 판결을 읽고서는요. 범죄지가 토지관할 기준의 하나인데 공모공동정범에서 실행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공모만 했던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 공모지도 범죄지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과 관련해서 공모지였던 홍콩 같은 것도 홍콩이나 이 사건에서는 홍콩을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얘기가 되는데요. 공모지에 대해서도 범죄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사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와 같이 관할에는 고유관할로서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이 있고 그 밖에 심급관할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유관할로서 심급관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심급관할이란 상소에 관한 관할이죠. 그래서 상소법원의 심판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크게 상소심은 항소심과 상고심이 있을 테니까요. 먼저 항소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항소심의 관할은 고등법원의 관할을 주로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고등법원의 관할을 살펴보면요.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으로 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관할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가정법원 합의부도 마찬가지 행정법원도 제1심 판결 심판 결정의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행정법원은 제1심이 단독인지 합의인지 관계없이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 심판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즉 형사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가정법원 단독판사가 한 사건은 합의부에서 하게 됩니다. 고등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지방법원 합의부나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가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한 형사사건은 지방법원 항소부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소사건이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심 사건으로 심판한다는 항소사건 중 28조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 4 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에 권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춘천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강릉 지원, 본원이 아니라 지원 합의부이지만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항소심으로서 심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아래 판결을 읽고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97년 4월 8일 선고 96도 2789 판결인데요. 이 사건 피고 사건은 모두 법원조직법 32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서 이를 심판하였는데 그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원심인 광주 고등법원이 실체에 들어가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조직법 위에서 본 법원조직법 28조 1호나 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법원의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어디서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별표 3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지원, 소년부 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하면 광주지방 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관할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 아니라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죠. 그러므로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 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 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관할 제도의 입법 취지, 관할 회기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원심 판결 중 이미 확정된 건축법 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는 부분은요. 역시 상소 파트를 공부해야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형사소송법 394조를 적용하여 관할권이 있는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라고 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항소심 관할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한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그리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강릉지원 같은 경우에는 강릉지원 합의부로 간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심급 관할로서 두 번째로 상고심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대법원은 다음 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한다, 마지막으로 심판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종심, 최종심으로 심판한다. 그래서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그러니까 1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거쳐서 고등법원으로 온 사건이든 1심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거쳐서 2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항소법원을 거쳐서 온 사건이든 최종심은 전부 대법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심급 관할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법정 관할이 아닌 재정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재정 관할에는 크게 관할의 지정과 관할의 이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정 관할이라는 것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관할을 재정 관할이라고 하는데요. 즉 법정 관할이 없는 경우 또는 법정 관할은 있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할을 새로 창설하거나 변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첫째, 검사는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법원이 없는 때에는 관계 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관할 지정의 청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사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예를 들어서 법관의 재척이나 기피, 회피 또는 천재지변 또는 법관의 질병이나 사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든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관할 이전의 신청이라고 하지요. 이처럼 관할의 지정이나 관할의 이전과 같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관할을 재정 관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관할의 지정과 이전의 신청에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에 따라 관할이 지정 또는 이전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보통 항고를 하지 못하게 되겠고요. 그런데 관할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재정관할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나 즉시항고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할의 지정이나 이전에 대해서는 항고나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아래 읽기 자료에서는 관할의 이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놨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련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사건의 관할은 표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관련 사건의 의의부터 살펴보시면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관할이 인정된 하나의 피고 사건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사건과 주관적 또는 객관적, 인적 또는 물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첫째, 1인이 범한 여러 죄,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 또는 수인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범했을 때, 또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 통역죄 또는 작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가 바로 관련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관할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병합관할이 인정이 되는데요. 같이 심판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련 사건의 병합의 관할에는 9조와 10조, 5조 이렇게 규정이 있고 형사소송 규칙 4조에 의해서 항소사건의 병합심리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즉 단독판사관할 사건과 합의부관할 사건이 관련이 있는 때에는 어디서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법원 합의부는 병합해서 관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역시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가 있고요. 사물관할의 병합심리라고 합니다. 이 규정은 법 제10조의 규정은 이 규정이죠. 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단독판사 사건과 합의부 관할 사건은 합의부에서 역시 심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계속해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관할의 병합이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인데요. 이 6조의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에 대해서는 아래 2006년 12월 5일자 2006 초기 335 전원합의체 결정을 보고 다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법원 지원을 포함해서 들에 있어서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 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 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 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되겠고,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된다. 위 조항에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대상 사건들은 첫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단독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독 사건이지만 수원지방법원과 서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두 서울고등법원 관할 소속이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수원지방법원 단독 사건이 속해 있는 재판부는 항소심이 아니라 고등법원은 수원고등법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현재 법령에 의하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그래서 지금 같으면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고등법원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따라서 직근상급법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유의하셔야겠고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항소사건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어디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고등법원이 결정을 해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겠죠. 마치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건 같은 경우에 합의부에서 병합 심리할 수 있는 것처럼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병합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 다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요. 그러면 앞서 본 고등법원에서 병합심리를 하는 절차를 밟겠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같은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관할을 분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 사건의 경우 누락기소와 공소권 남용의 이론에 관한 논의가 있으면 공소권 남용 이론에서 본 바와 같다. 한 사람이 범한 여러 개의 범죄를 누락해서 기소해서 다시 재판받게 하든지 하는 것들은 공소권 남용 이론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 96년 2월 13일 선고 구사도 2658 판결은요. 공소권 남용 부분에서 검사가 관련 사건과 함께 기소할 수 있었던 일부 범죄 사실을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공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기소 편의주의와 검사의 재량권 및 검사가 관련 사건과 함께 기소할 수 있었던 일부 범죄 사실을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공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사도 2658 판결의 내용입니다. 판시 내용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다소 내용이 긴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정관할 또 재정관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내용을 관련 사건의 관할까지 살펴봤는데요. 관할 위반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먼저 사건의 이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단독 판사는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 법원에 이송을 하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죄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된 검사가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을 변경 신청한 경우와 같겠습니다. 그러면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바뀌니까요. 그래서 아래 97년 12월 12일 선고 97도 2463 판결은요. 항소심에 이르러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상습사기, 공문서 위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였고요. 피고인이 불복해서 항소심에 계류 중, 항소심은 그렇다면 단독판사니까 본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계류 중이었겠죠. 원심은 계류 중에 원심은 검사가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을 상습사기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적용법조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제1항 제2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다음 그 당시 법에 따라서요. 심리를 마치고 위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형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본원 합의부에서요. 그런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 2호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법원조직법 32조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 8조 2항에는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법원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다음 결정으로 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인 광주 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의 인정을 잘못하여 실체 재판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던 판결이죠. 자, 군사법원의 관할 위반의 두 번째 효과로서 군사법원 이송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고요. 군사법원의 재판권은 군사법원법 제2조와 제3조 그리고 군형법 제1조에 의하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관할의 직권조사와 관할 위반의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하고 즉 관할은 직권조사 사항인 것이죠. 그리고 피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는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관할 위반에 대하여는 특별 규정이 있어서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어야 충족되는 소송조건이라서 이를 상대적 소송조건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피고인의 토지관할 위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합니다.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이라는 건 이따가 10장에서 공판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시기인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시한을 두고 관할 위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한부 소송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지 관할은 특이하게 상대적 소송 조건이자 기한부 소송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 조사 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이미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이 끝나고 증거조사 절차까지 종료가 되었다면 피고인이 이제 토지 관할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기한부 소송 조건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법원에 대해서 다시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제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제척이란 구체적 사건의 심판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법률에 규정을 해놓고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배제시킨다는 점에서 회피와 또 다르죠. 제척은 그래서 기피나 회피와 입법 취지를 같이 하지만 그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17조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제척의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에서 당사자 또는 법관 스스로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재판으로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기피, 회피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서 제척, 기피, 회피를 비교해 봤는데요. 공통점은 모두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회피는 법관 스스로 직무집행에서 자진 탈퇴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제척 원인에 대해서는 법관이 제척되는 것과 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가 결국 제척 원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17조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관이 피해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인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자, 아래 1999년 4월 13일 선고 90부도 155 판결에서는요.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있는 거죠. 그러한 법관이 그 사건이 형사사건화가 되어서 당해 형사 피고 사건으로 왔을 때 재판을 하는 것이 제척 원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7조 6호에 또 17조 7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결국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판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래 79년 2월 27일 선고 78도 3204 판결은요. 환송 판결 전에, 환송 판결이라는 건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항소심으로 내려온 경우를 이 사건에서 말하는 것이겠죠. 환송 판결 전에 항소심에 관여했던 재판관이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 원심재판관으로 관여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군법회의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환송 전에 관여했던 판사가 환송 후에 다시 관여해도 제척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제척 원인 중에서 17조 7호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수사상의 보전 절차에서 수사상의 증거 보전에서 공부했던 221조의 2에 의한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서 증인신문을 한 판사가 당해 사건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184조에 따른 증거 보전 절차에 따라 공소 제기 전에 증거 보전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17조 7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7일도 974 판결을 보면 되죠.
그래서 아마도 제221조의 2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에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주 17회에서 판례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해놨습니다만은 명문의 규정으로 전심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실정법상으로는 판례와 같이 해석될 가능성을 수긍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한편 약식명령을 내린 판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있어서 그 정식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학설로는 적극설과 소극설이 있는데요. 판례는 역시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극설은 왜 그 이유를 어떻게 논거를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면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에 의한 심판 과정은 전부 같은 심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재판이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래 2002도 944 판결을 읽어보시면 같은 취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한편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그 사건이 형사 피고 사건이 본안 사건에 대해서 재판하는 것이 전심 관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 원인에 대해서는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라는 부분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제척에 이어서 기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피라는 것은 법관이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그 밖에 추가 사유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탈퇴케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전조 제17조 제척의 원인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또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하나요.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기피 신청권은 변호인의 권리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없지만 묵시의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있는 독립 대리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합의부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을 하고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 그 법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부의 법관과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 기타 재판장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래 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기피 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재판장, 배석판사,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재판장은 합의부, 합의체의 장으로서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소송 지휘권 및 법정 경찰권을 갖는 판사를 말하는 것이죠. 배석판사는 그에 반해서 합의부의 구성원으로서 재판장 이외의 법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배석, 좌배석 이렇게 구별을 하지요. 수명법관은 합의부 법원이 그 구성원에게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한 경우 그 명을 받은 법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사성법 37조와 136조에서 수명법관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수탁판사는 하나의 법원이 다른 법원에, 같은 법원이 아니고 다른 법원의 법관에게 일정한 소송행위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을 받은 법관을 수탁판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임판사는 수소법원과는 독립을 해서 수소법원이라는 건 특정 사건을 내 공소를 제기받아서 재판하는 법원을 말하는데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법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와 같지요.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와 같습니다. 자,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관할에 위배된 때를 제한 외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는 예를 들어서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방법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질, 재판 진행 경과와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하여야 할 소송 진행의 범위에 대하여는 본안에 대한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소송 절차를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본안의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판결 선고나 구속기간의 갱신 절차는 정지하여야 할 소송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긍이 되는 판결들이죠. 자, 아래 판결을 읽고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 후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선고 2012도 8544 판결인데요.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년 11월 15일 제1심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이 기피 신청이 있었는데도 2011년 11월 29일 제6회 공판기일을 열어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인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증거 결정을 하고 종전에 채택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검사가 신청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사실. 위 기피 신청은 2011년 12월 8일 기각되었고 2011년 12월 26일 그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2012년 2월 2일 그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기각된 사실. 한편 원심은 제1심법원의 증거조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이 판례는요, 법리를 먼저 설시하고 그 다음에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그 법리의 인정사실을 비추어 살펴보는 형태로 판결하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거의 대부분의 대법원 판결에서 목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 진행 정지의 예외로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법원이 제6회 공판기일에 한 증거 결정 및 증거조사는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로서 모두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위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1심법원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들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아 유죄 판단을 하였고, 원심은 별도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제1심법원이 실시한 증거조사 결과를 원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결국 원심 판결에는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소송 진행의 정지 중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 결정 및 증거조사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편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즉시 항고로 인해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면 물론입니다. 즉시 항고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즉시 항고와 집행정지 등에 대해서는 13장의 항소 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고요.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제16장 재판의 집행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뢰되어 기피 신청이 기각 결정된 때, 이것을 간이 기각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즉시 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한 효력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회피에 대해서는요. 회피라는 것은 법관이 스스로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입니다. 법관은 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 제적 기피 회피는 법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적 기피 회피 제도는 법원 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하여도 적용이 되고 전문 심리위원회에 대하여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법원 서기관, 법원 사무관, 법원 주사 또는 법원 주사보와 통역인에 대하여는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7조 7호의 제척 원인이죠. 의 규정을 제외한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와 같은 법원 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 재판은 소속 법원의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요. 다만 간이 기각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 법관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2011년 4월 14일 선고 2010도 13,583호 판결을 읽고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 경우 통역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증인으로 증언한 통역인이 사람이 계속해서 통역하는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것이죠. 그리고 제척사유가 있다면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고요.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통역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결국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판례를 보시면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4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제25조 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이 된다. 그러므로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이 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7조 2호는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25조 제1항에 의하여 통역인에게 준용이 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형사소송법 25조 1항 17조 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는 통역인 갑이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사건의 제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한 다음 같은 기일에 위 사건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증인 을의 진술을 통역한 사안인데요. 제척사유 있는 갑이 통역한 을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소극설과 적극설의 견해가 있고요. 이것은 검사 동일체 원칙,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 검사 상호 간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언급한 바가 있었고요.
수사 단계에서 검사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일단 없습니다. 다만 검사 윤리 강령에 규정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아래 2013년 9월 12일 선고 2011도 12,918호 판결에서는요, 범죄 피해자인 검사 또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했던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피해를 당했던 것이죠.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그런 검사가 관여한 수사가 적법한지, 그리고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 부인 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는 증거법에서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제척 기피가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은 검사의 수사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재정신청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에 의해서 항고를 거쳐서 재정신청이 된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심리 결정하는 고등법원 절차의 구조가 수사 구조냐 재판 구조냐와 관련해서 부정설과 긍정설의 견해가 갈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신청 부분에서 살펴본 바도 재정신청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고요. 지금 저 개인으로서는 단언을 해서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변호사 시험 문제를 실어봤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법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그리고 그에 앞서서 법원의 관할, 법원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본 강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